을 위한 인고 평생 나가자 무거운 내 인생 동지할 때요 발만 넘겨 새날이 올 때까지 눈물을 잊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상은 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한 번 더의 필요 없다. 주한미군 철수하라. 한 번 더의 필요 없다. 주한미군 철수해라. 한 번 더 평화 파괴하는 파괴하는 사드 철거하라. 사드 철거하라. 국방부도 철거하라. 국방부도 철거하라. 여기는 우리 땅. 여기는 우리 땅.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하고 평화하라.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예, 원부분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한 줄 평화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두를 위한다는 포장 아래 순리에 어긋나는 이기심, 개인의 욕심으로 인하여 모든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인과응보 행한대로 거두리니 명심 또 명심하여 평화로운 세계가 되기를 기원하고 기원하옵나이다. 대전충남 박수장님 함께 기도합니다. 영주 선도가시겠습니다. 형주 천지영기하신 정만사여하신 통천지영일천 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하신 정만사여하신 통천지영일천 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하심정 만사유야심정 천지여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교원문 올리겠습니다. 합장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 땅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안이시여 진바 평화기도 기지 정상화에 저항하는 평화 행동을 맞이하 오늘의 기도와 행동이 서성리와 김천의 평화가 되고 나아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로 이어지길 염원하며 간절한 마음 모아 기도 올립니다. 법신불 사안이시여 가장 무고해야 할 입에서 너무도 가볍게 전쟁이라는 단어가 쏟아지고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요정입니다. 하지만 깊은 어두운 밤 가운데 찬란한 아침의 밝음이 자라납니다. 한겨울 사풍 속에서 생명의 기운들이 자라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만들어낼 평화의 숲을 위해 한 줄기 더 평화의 뿌리를 뻗어내립니다. 정의로운 그 신불 사니시여, 돌아보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한가 사드라는 미국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여 년 묵은 분단의 역사이며 수백 년 묵은 제국주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연대를 끌어내어 내 삶의 주인정신을 빼앗으려 하는 모든 권력들이었습니다. 정산정사께서 선천기원이란 새 시대에 어긋나는 정신이니 지난해 묵은 잎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고 새해의 새 잎이 득세를 하는 것 같이 이 기억이나 미신 등 과거 시대의 묵은 정신은 결국 새 세상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죽이고 자신만 살아남으려는 이 기억으로 만들어낸 분단과 제국주의, 남을 지배하려는 부당한 권력의 역사는 결국 상생과 평화가 실천되는 시대에는 발붙일 곳이 없음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비로 함께 하시는 법신불 사은이시여, 소승리와 김천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평화가 껴진 모든 곳에 다시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상처 입은 생명들이 모여 자주를 노래하고 연대의 춤을 추니 한량없이 큰 예를 내리시어 상생과 평화의 길로 쉼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한마음 모아 간절히 비옵고 사배에 올려옵나이다. 모아서 들어가겠습니다. 우상으로 신고 올리겠습니다. 천지영기야심정 만사여야심통 천지화동일 아이더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심정 만사여야심 천지야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심정 만사여야심통 천지야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본문 올려드리겠습니다. 충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충이라 함은 가운데 마음이니 곧 충이니 내외심이 없는 곧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을 이름이니라. 사람이 다 이 참된 마음으로서 서로 교제하며 사회에 공헌하며 국가에 봉사하며 어느 직장 어느 처소에 있든지 항시 사없는 노력을 다하는 것이 모두 이 충의 활용함이 없는지라. 이는 옛날 세상에서 좁은 세속으로 임금 한 분에게 바치는 만만을 충이라고 국한한 그것이 아니요 또는 국가 전체의 이해를 불구하고 비록 악한 임금이라도 그 임금 하나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던 어리석은 충도 아니니 충의 의미는 실로 광대하고 진실하여 천하고금의 길이 세상의 강령이 되고 인류의 정기가 되나니라. 현아시대 이심을 본다면 충에 병든지 이미 오랜지라. 안으로 양심을 속이되 스스로 놓치지 아니하고 밖으로 사회를 속이되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인간의 생활이 피차 복잡해지고 세상의 혼란이 또한 그치지 아니하나니 이 혼란한 세상을 돌이켜 신성하고 진실한 세상을 만들기로 하면
무슨 방법으로든지 이 충무의 정신을 진흥하여 모든 이심이 충에 돌아오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어려울 것이니라. 그래서 정산성사법어 경의편 58장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석민 김천 의원 자문위원님 모시고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공부해야 돼. 공부 못하겠다. 세상에 제일 하기 싫은 게 공부예요, 원래. 학교 다닐 때 학교 가는 거 좋아했던 분. 네? 제가 연말에 가장 11월 지나고 난 다음에 보는 기사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저는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녔어요. 뭐 이런 수능 만점자들의 얘기예요. 그런 거짓말을 뻔뻔히 하다니. 이제 오늘 마지막 평화행동이네요. 물론 일요일날 몇몇이 모여서 하는 평화행동도 있긴 한데 마지막 평화행동 위해서 또 강교무님이 안 계시니까 막 대전에서 달려오신 우리 주도혁 교무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 때 발언해야 된다고 이제 강교무님 얘기를 해서 어저께 아사히 마지막 송년 문화제 있었거든요. 갔다가 이제 여기서 한 11시까지 수다 떨고 갈 때까지 오늘 무슨 얘기를 하지를 못 정해가지고 오늘 뭔 얘기하지? 그냥 오늘 마지막 평화행동이니까 올해 돌아보기 할까 했더니 돌아볼 게 너무 많아. 네? 한 시간에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보니까 오늘 있었던 일을 이루고 쭉 보니까 얘기할 게 하나 생겨가지고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12월 28일 보통 연말 연초 연말에 특히 이제 사고가 많아요. 뭐 음주운전 때문에도 그렇고 절도하면 안 되는 뭐 시골에 와보니까 다 음주운전 하긴 하더만. 근데 하여튼 음주운전 사고도 있고 뭐 불도 나고 이래서 연말연시 보통 이제 그런 사고는 많은데 정치적으로는 웬만한 일정이 다 끝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큰 사고가 별로 없기도 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다이내믹 해가지고 별로 안 그랬던 것 같아요. 1945년에 12월 28일 날 어떤 결정들이 있었냐면 이른바 이제 모스크바 3상회의 미국, 영국, 소련 이렇게 모여서 한국을 5년간 신탁 통치한다 이걸 결정했던 날이에요. 그걸 이제 동아일보가 왜곡하죠. 원래는 미국은 20년 하자는 거로 소련이 수정대안에서 5년 된 거를 마치 소련이 신탁 통치하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당시에 국내에 정치 지지 기반이 없었던 이승만이 이거로 올라타는 거죠. 또 식민 통치를 당한다고 우리가 이제 반타결심 이제 세를 갖게 되는 여기에 보수 세력, 그 다음에 친미 세력, 반일, 친일 세력들 다 이제 긁어 모아서 이승만의 정적 기반을 만드는 그래 이제 이른바 해방되고 난 다음에 미군정이었지만 세조국을 만들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제 그 장도에 큰 걸림돌이 생긴 게 이제 이른바 신탁 반탁으로 나뉘잖아요 전체가. 그래서 이제 좌우 대립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뉘어졌던 그게 이제 45년 오늘 강대국이 결정했던 그런 게 있었고 2015년 오늘 아주 중요한 한일 간의 결정을 했던 날이에요. 사건이 있어요. 위안부 합의. 예, 위안부 굴욕 합의를 그때 이제 윤 외교장관하고 지금 이제 일본 총리하고 있는 기시다하고 합의를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맨 마지막에 붙은 단어가 불가역적인 결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붙여놓죠. 이거에 대해서 뭐 위안부 굴욕 합의 얘기는 워낙 우리가 많이 얘기했으니까 생략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당시에 유엔 사무총장이 했던 반기문은 한일 관계가 안 좋은 건 굉장히 국가 이익에도 도움이 안 되는데 이런 결정을 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존경하고 역사의 길이 남을 일이다 이러고 이제 헛소리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위안부 굴욕 합의는 사실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한 거죠. 미국이 한미일 동맹을 구축하고 이 군사동맹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자신들의 군사패권을 훨씬 강화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한일 관계에서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한일 관계 개선의 가장 걸림돌이 위안부 문제고 강제징용 문제였거든요. 이걸 이제 박근혜가 털어준 거지. 근데 역사적으로는
한일 위안부 합의만 문제가 아니고 박정희 때 했던 65년 6월 22일 날 했던 한일 협정 4개의 문서로 된 한일 협정도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51년 한국전쟁이 진행 중인 그때부터 14번 회담을 해가지고 미국의 요구대로 한일협정을 체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사 전체를 보면 지난 78년 분단 이후의 역사를 보면 어떤 경우에도 한국의 정치, 경제 영역에서 미국이 개입하지 않은 사건이 없어요. 분단 과정에서도 미군정부터 시작해서 4.3부터 한국전쟁부터 5.16 군사 쿠데타부터 최근에 영화로 많이 회자되고 있는 12.12 군사 반란부터 광주 민주항쟁부터 IMF까지 미국 이 새끼들이 개입 안 한 적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이 패권이 쇠퇴하고 있는데 유독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한반도 남쪽에서만큼은 미국의 지배력이 더 강화되고 있는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이 투쟁이 어렵기도 하고 과제가 크고 무겁기도 하다는 생각을 올해 지긋지긋했던 2024년 보내면서 1908년에 식민지 수탈기구인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이게 너무 길어. 이게 발음이 잘 안 돼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래서 줄여서 동척 이렇게 얘기하는데 1908년 12월 28일 날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그리고 1926년 동척을 부시려고 했던 의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래서 아시는 대로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할 때 맨 처음에 얘네들이 하기 시작한 게 물론 군사적으로 헌병대를 앞세워서 물리적인 지배를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토지 조사령을 만들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우리나라 토지 조사의 대개를 일본인 소유로 바꿔 회사령을 만들어서 조선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회사를 일본 소유로 바꾸고 이런 거를 해야 하고 이거를 총괄할 수 있는 구조로 동척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통괄할 수 있는 통치기구로 또 하나는 이제 식산은행이라고 해서 이 금융자본을 통해서 이 통치 구조를 공고히 하는 거를 한 게 이제 일본의 지배 구도였는데 나석주라고 하는 사람이 이석주 이장하고 형제관계인가? 성이 달라서 아닌가? 나석주라고 하는 이분이 1892년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산의격으로 나라를 뺏길 때가 13살이었어요. 그리고 18에 나라가 완전히 이제 넘어가는 그거를 보는 혈기왕성한 이 청년이 나라를 뺏겨서 그냥 술 먹고 울분을 토하고 이러기엔 너무 용맹했던 사람이에요. 못하는 운동이 없고 아주 강건하고 이랬던 분이 그래서 국내에서 황해도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면장 죽이고 주재소 경찰 죽이고 당시에 친일파의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은율군 군수 죽이고 이래서 1921년도 이렇게 해갖고 황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반일 사건에 나석주 이름이 다 들어가요. 그래갖고 이제 일본 경찰의 증언에 따르면 황해도에 있는 모든 반일 사건엔 나석주가 있고 이 나석주를 잡으려고 만여 명을 동원했다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근데 동지들도 잡히고 막 잡혀가는데 나석주는 이걸 피해서 망명을 해요, 중국으로. 그래서 이제 이미 김구가 만든 학교에서 이제 반일의식을 이제 키운 사람이 중국으로 가서 신흥 무관학교, 만주에 신흥 무관학교 나오고 김구의 이제 경호원까지 해요. 근데 그것만 하기에는 너무 이제 직접적으로 일본과 맞닥뜨리려고 하는 이런 고민을 해서 의열단으로 가요. 김원봉이 만든 의열단에 이제 합류를 해서 직접 일제와 가서 싸우는 거를 하려고 이제 하죠. 근데 나석주의 고민을 해결해 준 게 누구냐 하면 심산 김창숙 선생이에요. 김창숙 선생이 나석주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성규분이에요. 네? 성규. 누구? 김창숙 그러니까 분이라고 해요. 김창숙. 네. 쪼여 내가 사시는 따르게 얘기했어요? 자랑하고 아, 싶어서 그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자랑해. 그 말이다.
아이씨, 그건 알아서 그냥 뒤에서 얘기하시면 돼요. 하여튼, 그렇게 훌륭한 분이 뭐라고 이제 나속주한테 얘기를 하냐면, 아, 성주분이. 딴지가 많네. 나 성주 뭐 잘한 게 많다고 조용히 하세요. 뭐라고 아니, 오늘 너무 얘기하냐면, 열심히 듣느라 일본이 우리를 수탈하는 이 구조인 동척하고 식사은행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면 일본이 간담이 손을 해서 더 이상 이런 수탈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의거가 필요하다 얘기하는데 나속주가 바로 그 자리에 동의하죠. 이게 이제 신동아 2008년 4월호에 있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 얘기를. 그래서 이제 나속주가 그런 마음을 먹고 1926년 12월 26일 날 인천항에 중국 사람처럼 하고 이제 딱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지인한테 쓴 편지가, 내가 고국을 떠난 지 6년 됐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그래서 조국이 해방되지도 않은 그런 것 때문에 첫 번째 죄를 졌고, 또 하나는 가족에 대한 죄가 있다, 이런 이제 편지를 남기는데, 나속주가 17의 아들을 낳아요. 일찍 장가갖고.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었겠어.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포기하고, 1928년 12월 28일 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죠. 오전에 동척하고 식사은행을 쭉 이제 돌아가요. 동척은 당시에 어디 있었냐 하면 지금의 외환은행 본점 자리예요. 동척은. 그리고 식사은행은 롯데백화점 지금 자리에 있었는데, 거기를 쭉 사전 답사를 하고, 식사은행을 먼저 가요. 오후 2시경에 들어가고 폭탄을 던졌는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폭탄 불발 때문에 다 잡히거든요. 안 터져 이게. 그래갖고 식사은행 직원들이 앉아가지고 이게 뭐야 이제 보는 그런 사이에 이제 몸을 빠져나가요. 빠져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동척으로 가요. 동척으로 가서 동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들어가면서 총 쏘고 들어가. 경비 일본 수위 죽이고 2층 격리부 올라가서 이제 일본인들한테 총을 쏘고 폭탄을 던졌는데 얘도 불발이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동척에서 싸우면서 나와가지고 을지로 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셨는데, 총격전을 하다가 마지막에 본인이 자기한테 세 발을 쏴요. 왜 그랬냐 하면 잡혀서 일본한테 그런 고문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일본인한테 당하는 그런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어. 근데 이 새끼들이 죽어가는 나속주를 붙들고 이게 누군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누군지를. 그래서 얘기하는 게, 내가 나속주고 내가 혼자 한 거고 공범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죽어요. 그런 나속주의 의거는 저는 사실은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한테 한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시에 26년이면 이미 일본이 식민지 통치를 공고히 하고 있을 때예요. 친일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예를 들면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한 건 조선인의 나태함, 무지, 사회적 관심의 부족, 이런 것 때문에 민족을 개조해야 된다. 이 누구예요? 네? 조선의 3대 천재 중에 하나라고 하는 춘원 이광수 얘기야. 이번에 한일협정하면서 윤석열도 비슷한 얘기했죠. 식민지 지배를 당한 건 우리 탓이다, 이러고 얘기했어. 이 새끼하고 이 새끼는 피가 같은가 봐. 네? 그러니까 그런 조선인들이 실제로 일제와 맞서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에 경종을 울렸던 그런 싸움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드 관련해선 이 불법 사드가 한반도 방어를 한다고 하는 걸 철석까지 믿고 70%가 동의하잖아요, 지금 한국 사람들. 그래서 그게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제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있어서, 그러면 나석주 같은 이런 싸움을, 이건 사실은 내년에 할까 그랬던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내년 우리가 어떻게 싸울 거냐. 횟수로 이제 내년 되면 우리 9년째 들어가요, 그죠? 횟수로 9년째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지친 게 맞죠. 힘든 게 맞고.
그리고 맨 앞자리에 있던 어머님들 춥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지금 못 나오시는 상태지만 여전히 그래도 소속리 싸움의 상징은 또 우리 어머님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어려움이나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을 좀 하는 중이에요. 다들 그러시겠지만 사회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법칙이 뭐냐면 셋이 모이면 상황과 우리들이 처한 조건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EBS 그 방송, 교육방송에서 실험도 한번 했던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큰 대로의 길을 이제 건너는데 가운데 서가지고 먼 하늘을 이러고 바라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이러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야 이러고 다 그냥 가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서가지고 같이 그 사람과 함께 먼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에 아무것도 없죠. 손가락질 같이 하는데 그 다음에 몇몇 사람이 지나가면 뭐야 이 사람들 이러고 이제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 근데 이제 쳐다만 보고 뭐 하는 건데 세 번째 사람이 여기 결합해요. 세 사람이 먼 하늘을 가리키면 상황이 놀랍게 바뀌어요. 길을 건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서 그 옆에. 다 같이 하늘을 봐. 그래갖고 나중에 인터뷰를 해요. 이거를 기획했던 저희가. 그럼 이제 뭐 여성들도 그러고 인터뷰하는데 아니 다들 보길래 나도 봤어요. 낚였어요. 그래서 막 이런 이제 인터뷰를 해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세 명이 모이면 상황을 바꿀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셋이 갖고 있는 힘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2005년에 5호선 천호역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동차가 들어오는데 80다 된 노인이 이렇게 어지러우셨나 봐. 그래갖고 전동차가 거의 미끄러져 들어오는데 이 플랫폼하고 전동차 사이에 껴요. 떨어져가지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내려. 그리고 우동이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동차하고 몸이 밀착돼가지고 이 세멘 쪽하고. 그래서 다들 이제 걱정하고 가지도 못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119도 오고 다 이랬는데 구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전동차를 밀어보자고 이제 제안하고 전동차에 손을 댔어. 사람들이 미쳤나? 전동차 한 양이 33톤이에요. 네? 저기 밀어서 밀려? 이제 한 사람이 우리 해보자고 이제 또 손을 대는데 그때까지 사람들이 안 움직이다가 세 명이 전동차에 손을 대고 미는데 플랫폼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달라붙어요. 주저하다가. 근데 기적이 일어나요. 네? 사실은 그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도 얼마나 힘을 발휘하겠어요. 사람의 힘이. 근데 33톤 전동차가 밀려요. 그래서 틈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를 구출해요. 세 사람이 모이면 그렇게 상황과 우리들이 요구하는 이런 지형들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이 삼회법칙이 담고 있는 내용이고 의미이기도 해요. 여기 세 사람이 훨씬 넘잖아. 세 사람씩 우리 10세트도 있잖아. 예?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들이 처한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굳이 법칙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9년 동안 싸워왔던 그런 힘으로 사실은 싸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아사히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투쟁 10년째 들어가요. 뭐 우리가 후발 주자죠. 1년 좀 늦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향하는 건, 아사히도 그래서 어저께 얘기하는데 어떤 동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사람들이 오해하시는데 우리가 복직하는 걸 까먹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내년에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뭐 우리는 좀 더 걸릴 거라고 봐요. 내년이 아니고 윤석열 정권도 끝내야 되고 훨씬 더 이 강고한 미제 새끼들하고 우리 목사님 표현대로 싸워야 되는 큰 과제가 더 크고 무겁기 때문에 조금 더 걸리겠지. 까짓 거 근데 3회 법칙도 있대요. 나석주 열사의 그런 용기도 있어. 정신 차리고 끝까지 나와 함께 싸우자고 하는 이런 외침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런 힘으로 내년에도 더 크게 용기를 내고 사드 반대 투쟁, 한반도 평화, 그리고 그것을 디딤돌로 통일까지 나가는 이런 투쟁에
지치지 말고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고생하셨습니다. 와.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원불 기대 마치고요. 우리 여명이 알고 오는데요. 우리 백명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성서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서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아멘. 계속해서 성탄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예수 탄생 이야기는 이제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제 2군데 나옵니다. 좀 자세히 이렇게 두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은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요. 이걸 보더라도 성서가 역사책은 아니다 하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가 태어나서 이제 그 율법에 따라서 이제 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이제 한 달쯤 지나면 이제 산모가 정결케 하는 그런 그 예식을 성전에 가서 이제 소나 양 아니면 이제 가난한 사람은 이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이런 걸 이제 바치는 그런 정결 예식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평온한 일상을 보거든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은 어떤가요?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 유명한 그 헤롯 왕의 그 영아 살해 사건도 여기서 나오고, 제가 이제 생략을 했는데 급히 요셉이 그 마리아와 아기 요셉을 데리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아기 예수가 이집트로 이제 피해 가는 거죠. 이제 헤롯 왕이 2살 아래 모든 아기들을 이제 그 죽이는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 그다음에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냐고 이제 물어보고 막 하는 그런, 거기에 헤롯 왕이 이제 아주 그 강력한 그런 폭력적 대응을 하잖아요. 누가복음은 굉장히 평범한 일상의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또 다른 이제 상황을 보여주거든요. 어느 게 역사 사실입니까? 몰라요. 예, 아무도 몰라요. 성서는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그 시대 상황과 이제 결부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탁월한 소질이 있거든요. 복음서가 사가들이.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예수 탄생을
누가는 누가대로, 마태는 마태대로 이제 그 상황을 엮어내는 거죠. 근데 오늘 그 읽은 마태복음의 탄생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일이 뭐냐면은 동방 박사가 이제 뭐 일명 이제 점성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의 움직임을 보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별자리가 이제 어떤 뭐 왕의 그 탄생을 이렇게 암시하는 이제 그런 그 이제 해몽이 나왔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에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헤롯, 이 여기 등장하는 헤롯 왕은 이제 그 헤롯 대왕, 그러니까 헤롯 왕가의 1세대 왕입니다. 아주 그 아들들도 이제 헤롯 왕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헤롯 대왕이 화들짝 놀라죠. 왜냐하면 왕은 자기잖아요. 근데 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어디 계시냐고 하니까는 권력자가 가장 골몰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지배하는, 자기가 이제 통치하는 그 영역의 민중, 백성, 국민들을 삶의 질을 높이고 아주 잘 살게 하는 게 그 왕의 가장 그 고민거리일 것 같죠. 아니요. 현명한 왕이라면 그럴지 모르는데, 현명한 왕도, 덕스러운 왕도 제1차적인 가장 큰 고민은 자기 권력 유지입니다. 권력 유지를 해서 왕의 자리에 있어야 어쨌든 백성을 잘 돌보든 뭐 정치를 잘하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또 다른 그 왕의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헤롯 대왕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 율법학자들을 불러요. 그래서 지금 저 동방에서 온 그 점성가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빨리 그 사람이 어디에서 날 것인지 알아봐라. 근데 이런 얘기가 이제 구약성서에 다 예언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미가서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갖고 이제 그 예언을 그 인용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끝. 여기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기득권 세력들의 정말 그 놀라울 정도로 태평한 그 무사 안일함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은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천국을 원하지 않아요. 왜 천국을 원하지 않냐면 지금 이대로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굳이 무슨 또 천국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우리 같은 민중만 바랍니다. 그렇죠? 민중들은 늘 권력에 짓눌리고 국가폭력에 이렇게 자기의 그 일상이 파괴당하고, 그야말로 이걸로 우리 이제 운명도 바뀌잖아요. 저는 쌀 때 운명이 바뀌었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쌀 때문에 우리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권력의 그런 행악의 삶을 파괴당하는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게 새 세상 아닙니까? 우리도 쌀도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간절히 바라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동방 박사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헤롯 왕한테 가지 마라. 그가 바라는 거는 그는 그 아기 예수를 결코 그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뒤늦게 속은 줄 알게 된 헤롯 대왕이 그 새로운 왕이라고 하는 그 아기 예수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그 지역을 기준으로 그 온 지역에 사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냐면 모세가 태어날 때 딱 이랬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가 그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이 그냥 너무나 아기들을 잘라서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들을 잘라서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서 이제 이집트를 아예 그냥 압살할까봐 두려워서 사내 아이면은 이제 그냥 바로 다 죽여버리고 이제 여자아이만 살려둬라 이런 이제 사건이 모세 태어날 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제 그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구약 성서의 배경을 많이 이제 인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에도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강력하게 그 흠모하는 그 모세의 출생을 이제 패러디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모세의 이야기 출생을 패러디한 것이든 무엇이든 여기서 이제 권력의 행태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잖아요.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그 영아 정말 아무런 잘못도 없고 아무 자기 권력 유지에 관계가 없는, 아니 이 2살짜리 아이가 실제로 성장을 해서 왕이 되려면 적어도 한 20년은 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20년 동안에 헤롯 대왕은 자기 권력 유지하는데 별로 그렇게 지장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년 만년 그 진시황이 그 불로초 구하는 그 심정으로 그냥 자기가 영원히 해먹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살해할 정도로 이렇게 권력은 이성이 없고 무지막지하고 무자비하다 이 말인 거죠. 권력의 실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이제 정말 그 참 세상을 바라는 그런 민중들의 그 권력에 대한 그 고군분투, 그 악전고투, 이런 게 이제 성서에 이제 밑에 깔려 있는 배경인 거죠. 제가 그 미국 공부 계속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말 미국을 봐줘서는 안 되는 게, 미국이 한반도에 진주한 이후에, 해방 이후에, 뭐 구한말 일제 때 이런 거 다 빼버리고 해방 이후에 한반도에 들어와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다 공감하시죠? 정말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한국전쟁 일어나기 전에 그 많은 10월 항쟁, 제주 4.3 항쟁, 여순 항쟁, 이게 다 군정 때 일어난 거거든요. 군정 때. 그게 거기서 그 민간인 학살이 제주 4.3의 그 사령관 그 현지 지휘관이 미군이란 말이에요. 미군이 그냥 한국 따까리들 시켜갖고 한국 군인들이 그냥 그렇게 다 제 나라 백성들을 다 학살하게끔 뒤에서 강압적인 명령을 사주를 한 게 미군이란 말입니다. 그 미군 새끼 그 책임자 새끼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는 제주도 땅이 필요한 거지 제주도 인민이 어떻게 됐든 그건 관심 없다. 이딴 개소리를 하잖아요. 미군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뭐냐면 이 땅의 인민들을 죽이고 그냥 그 기반 위에서 오로지 그냥 한국을 자기 식민지로 삼고 자기 패권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여순에서도 그랬잖아요. 거기서도 그렇게 제주도 그 4.3 그 항쟁자들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는 게 이제 사건의 발단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사후 수습하는데 그 민간인들이 그냥 다 그냥 죽는 거잖아요. 거기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이제 밀고자가 이 손가락질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삶과 죽음이 갈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죄송한 얘기인데 이 손가락질한 사람이 이제 그 지역의 목사랍니다. 목사가 이제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은 사는 거고 죽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이 뭐 이거를 뭐 정의의 근거에서 뭐 정말 올바른 판단력으로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예. 철저한 자기 그냥 이해관계에 의해서 손가락질을 한 거죠. 하여튼 이런 상황, 이런 폭압적인 상황, 이런 비인간적인 상황을 다
다 조장하고 사조하고 강압적으로 지시하는 게 다 미군이란 말이에요. 한국전쟁 전에 이랬고 한국전쟁 때는 또 어땠어요? 정말 그 무수한 폭격으로 죽은 사람들이 군인들끼리 서로 싸워서 죽은 거라는 또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그냥 전쟁으로 전투로 싸워서 죽은 거 말고 그냥 아무런 까닭 없이 죽인 민간인이 300만 명이나 그 폭격으로 그냥 사람 가리지 않고 죽인 거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노곤리에 그 피난민들인 거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굴다리로 몰아놓고 그냥 양쪽에서 기관총으로 그냥 갈겨버린 거 우리가 그냥 알아버렸어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데 알아버렸잖아요. 무수한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다행히 노곤리는 이제 워싱턴 AP인가 한 그 통신사가 이제 그거를 조목조목 일목요연하게 알려줘서야 이제 세상에 알려진 거죠. 유엔군이 그러니까 미군이 이제 38선 이후로 이제 그 신의지까지 진전하면서 그 한때나마 이제 북한을 이제 점령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 항해도 신천에서 일어난 그 무지묵지한 학살 사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걸 소재로 항석영 소설가가 손님이라는 그 소설을 해갖고 그 내막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군에 의해서 사주받은 그 우위 그 사람들이 하여튼 그 자기네에게 피해준 공산당 그 가족들을 그 신천 인민의 거의 10% 한 2만 5천 명을 그냥 묵지막지하게 그냥 죽인 그 사건. 결국 이런 것도 다 미군이 뒤에서 사주해서 일어난 거거든요. 이렇게 미군이 한반도에서 자기네들의 패권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인민을 살해하고 한반도를 좌지우지한 그 역사가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냥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거잖아요. 저 미군 기지에서 얼마나 그 환경 오염을 많이 했는지 그 땅을 우리가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환경 오염을 정화하는 그 비용이 무서워서 그 땅을 우리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새끼들이 지금은 여기는 기어이 그냥 또 다른 그런 또 미군 기지를 세워놓고 그냥 뭐 사드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해준다는 이런 제가 한 번 말씀드렸죠. 펜타곤이 하는 그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네들의 이 군사력으로 남의 나라를 침략, 정복, 폭력을 행사하는 그 논리를 개발해내는 거라고. 그 이유를 개발해내는 게 펜타곤의 가장 큰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드 기자 하나 세우면서 그 논리 만들어내는 거는 이 새끼들한테는 일도 아닌 거죠. 요는 그런 개뻔한 거짓말을 그냥 덥석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우왕좌왕 이리저리 후들리는 이 나라 이 구역 권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그냥 참담한 꼴로 가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 한반도 인민을 죽인 이 나쁜 새끼들을 왜 이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숭상하는지 저는 정말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따지면 미군이 성공한 겁니까? 이념 작업을 성공한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예. 우리가 이 장벽을 뚫어냅시다. 아멘. 셋이서 움직이면 다 한다고 했잖아요. 네. 동방박사도 그냥 고대 전설로 하면 3명이에요. 그 3명이 헤로드 왕의 극악한 폭력을 뚫어내고 참기를 밝히는 그런 인도자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미제가 장악한 이 한반도를 돌파해내고 이 나라를 자주 독립국가로 세우는 그 길을 우리가 열어냅시다. 아멘. 사드 철거 투쟁을 통하여 미제 새끼가 이 나라에 행한 행악을 우리가 증거하고 이 땅에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언합시다. 아멘. 투쟁! 투쟁. 사드는 미국이 대한민국의 땅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라 경찰아.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대한민국 선주 소승리 땅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법적인 상태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되찾아낼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평화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사드 빼라. 사드 빼라. 미군 나가라. 미군 나가라.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구역하지 마라. 사드 구역하지 마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사드 구역 그만해라. 경찰은 사드 구역 그만해라.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경찰은 소송리를 떠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에게 내줄 수 없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옳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나도 뽑고 평화 심자. 찾고 하십시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 평화 온다. 미군 가야 평화 온다. 미군가 평화 온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아침마다 소성리를 짓밟는 아침마다 소송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나다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6.25일 돌아가라. 6.25일 돌아가. 오구오구 돌아가라. 오구오구 돌아가. 나도 구역 그만해라. 6.9일 돌아가라. 6.25일 돌아가.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146이 돌아가라. 146일 돌아가. 7번 돌아가라. 돌아가. 나도 구역 그만해라. 사구역 그만해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 6.1공사 돌아가라. 1공사 돌아가. 나도 구역 그만해라. 사구역 그만해라. 나는 침략이다. 사무 돌아가라. 803호 돌아가라. 167 돌아가라. 117 돌아가. 1901 돌아가라. 1901 돌아가라. 나도 구역 그만해라. 사구역 그만해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나는 침략이다. 나도 구역 좋은 하지 애들이 마라. 아니야. 7507 나도 구역 하지 마라. 나도 구역 하지 마라. 미군 가야 평화 온다. 나도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